네, 미국 시각으로 오늘부터 이틀간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립니다. 16대 차기 연준의장 지명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좀 김이 빠진 것 아니냐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회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통화 정책에 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열리는 회의를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FOMC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미국 시각으로 양일간 이제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좀 열리기 전에 분위기가 좀 많이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이유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어수선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FOMC 회의는 뭐 1년에 8차례 걸린다. 이렇게 잘 아실 겁니다. 자막에서 나오겠습니다는 1, 3, 5, 6 이렇게 나오죠. 여기 나온 1, 3, 5, 6, 7, 9, 10, 12. 보통 12는 10월 달은 이제 11월 달과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11월 달 나오는 경우 있고 10월 달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도 10월 30일 미국 시간으로 10월 30일부터 이제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네. 우리 시간으로는 11월 2일 날 새벽에 발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8차례 하는데요. 지금 각국의 그 중앙은행의 회의를 보면 한국은행도 올해부터 매월 했던 금통위가 8차례 줄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ECB라든가 유럽중앙은행이라든가 BOJ는 매월 열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번이 올해 마지막 회의 직전에 열리는 회의인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외신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앨런이 주재하는 실질적인 마지막 회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백악관에서 이제 차기 의장을 11월 2일 날 발표한다고 못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전에 말씀대로 FOMC 회의가 끝나고 3일부터 다음 달 3일부터 아시아 순방길 직전에 발표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11월 2일 날 16대 페드 의장이 이렇게 발표된 시점에서 보면 사실은 두 가지 측면, 제닛 앨런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기 권한을 갖고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다. 물론 그렇죠. 네. 올해 12월도 있고 내년 1월 달도 주재합니다는 차기 의장이 이렇게 결정된 상태에서 12월과 11월은 제 몫을 내지 못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봐서 실질적인 마지막 회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그 차기 의장에 대한 어떤 지금 페드 내에 어떤 친트럼프적인 인사 이런 것이 지금 행정 담당 스탠리 피시도 3일 이렇게 결정한 상태에서 감독 담당 랜던 커스가 이렇게 결정된 상태에서 보면 굉장히 이번부터 본격적으로 사실 그 트럼프의 색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에서 월가의 그 관심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회의 결과보다는 차기 의장, 그다음에 차기 의장의 결정에 있어서 페드의 어떤 성향, 전체적인 성향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것이 지금 월가에 이렇게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16대 차기 연준 의장 예상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현재는 제롬 파웰 일세가 좀 유력하다라는 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분이 임명이 된다면 통화 정책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걸로 보이십니까? 이 공화당의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전통적으로 페드 의장을 임명할 때는 네. 소속 정당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가 인선기 중에는 네.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당 관계, 그다음에 개인적 성향 이런 것을 중시하는 이런 걸 스포츠 시스템, 역관제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그 정당 성향과 관계없이 능력, 전문성, 실적 이런 걸 중시하는 메리트 시스템, 소위 그 실적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지금까지 트럼프 인사 보면 대부분 다 실적제보다는 본인의 개인적 정당 관계 뭐 이런 네. 쪽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역관제에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압축된 세 사람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 제닛 앨런, 그다음에 존 테일러 교수, 네. 그리고 제롬 파월 이렇게 했는데요. 이 제롬 파월이 지금의 페드 의사 중에서 유일하게 공화당 인사거든요. 그렇군요. 예.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갈수록 좀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가 다른 측면의 실적이라든가 경기적 측면에서 우려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3대치가 떨어진 데는 네. 그동안 기대가 많았던 또 방송에서도 그게 제대로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적 시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소위 텍스컷,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이
자, 35%에서 25%. 맨 처음에는 35에서 15% 내리겠다는 원계획이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35에서 15로 내리기가 어렵으니까 35에서 20으로 조정됐던 거거든요. 네. 근데 35에서 20으로 조정되는데 이것도 좀 힘드니까 결국 공화당 의원의 눈치를 봐서 단계적으로 줄이겠다. 5년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던 부분이 오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좀 배경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가장 얘기하고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다 이렇게 해서 이게 부활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주력했던 텍스 것이 자꾸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약화되냐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본인의 입지를 위해서 트럼프가 좀 결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화당 의원을 잡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공화당의 의원들을 생각하는 각도에서 거기에 입장을 맞춰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당 관계 이것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3명의 후보 중에서 트럼프 입지가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정당 관계에서 유력의 공화당 소속되어 있는 제롬 파월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일을 앞두고 이 제롬 파월이 가장 유력하게 부각되는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때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출구 전략 문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자산 마격에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제닛 옐런보다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두 번째는 도드 프랭크 행정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히 금융 규제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는데요. 이게 딱 트럼프의 성향을 맞을 수밖에 없죠. 일단 제닛 옐런보다는 출구 전략에서 중립적이지만 존 테일러보다는 좀 이렇게 매파적인 속성이 약화된다 예. 하는 얘기고요. 네. 도드 프랭크에서는 제닛 옐런은 자기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이 필요 없다 그러지만 사실 손발이 맞춰준 제닛 옐런과 손발이 맞춰준 이렇게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이것을 개정이 필요하다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바마 지휘기에 가장 적임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부각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과도기적 상태에서 이 제닛 옐런의 일관성, 손발이 맞춰있기 때문에 네.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월가라든가 뭔가 이런 데 부정적 측면을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존 테일러가 되면 확 변한다. 그러면 충격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도드 프랭크 같은 이런 규제 개혁에 대해서 트럼프의 의지를 반영하고 오바마의 지우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이니까 이분을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월가는 제닛 옐런의 입장을 그대로 일관성 있게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굉장히 환영합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2일날 발표한다 그래서 여론조사 보면 한 90%까지 이렇게 찬성이 나오는 그래요? 거거든요. 네. 근데 거의 이제 뭐 된 거 그렇죠. 분위기네요. 그래서 예. 이제 일부 언론이라든가 뭔가 하면 기정사실로 되는 그러네요. 것처럼 이렇게 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요. 반면에 일부 학자와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사실상 테일러 교수를 여전히 점치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모바일이든가 그다음에 인터넷 시대에서는 공식적인 이 학위 여부 무슨 예를 들어서 경제학 박사라든가 뭔가 이런 게 지금 이렇게 많이 약화되는 그래서 네.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렇게 인사 채용이라든가 이제 브랜드 방식을 채용하고 개인의 그 창의와 능력을 중시하는 이런 세에서 모두가 기획을 균등시켜준다 하는 이런 입장이 전 세계 추세에 맞춰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기업의 그 채용 방식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식이 굉장히 이렇게 지금의 그 모바일이라든가 증강현실 시대라든가 수평적 관계를 가져가는 데에는 굉장히 좋은 채용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모의 세대에서 이래가지고 교육비가 많은 상태에서 보면 이 교육비 문제로 인해서 잘 살았다는 사람은 선택이 되고 최근에 무슨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장관 그렇죠. 후보 관련해서 예.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좀 말씀드려요. 기회균등 차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신 블라인드 채용 방식은 현재 추세에 맞게 맞는 방식이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근데 일부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필드 의장은 경제학 박사가 돼야 된다 하는데요. 예. 이 제롬 파월은 경제학 박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네. 경험으로 보면 굉장히 시장과 이론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사실 미국의 경제학계에서 보면 오히려 제롬 파월만큼 통화정책의 이론적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하는 얘기를 평가할 만큼 네. 해당 분야에서는 전문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은 제롬 파월이 가장 부각되고 또 트럼프는 굉장히 이색적인 인물을 꼽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드 의장이 예를 들어서 닥터 학위를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보다도
아주 이색적인 인물을 선택한다 그쵸. 하는 측면에서 네. 사실상 제롬 파월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좀 FOMC 회의 결과를 좀 예측을 해보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부터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 미국의 3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아주 좋게 나왔잖아요. 네. 네, 아주 좋게 나왔죠. 또 우리가 3분기 속보치 전에 네. 8월부터 건설이든가 아니면 제조업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드렸습니다는. 그렇죠. 그 예상보다도 전망했던 것 더 뛰어게 나왔죠.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습니다는 3분기 그 속보치가 지난주에 발표했죠. 지난주에 그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밤 10시경에 발표했었는데요. 사실 3분기에서 성장률이 관심이 됐던 것은 이 하합이라든가 어마 같은 허리케인들이 굉장히 타격이 많이 됐죠. 그래서 제가 추석 전후에서 이렇게 미국에 갔다 오더라도 사실 이 피해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쪽 이렇게 보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에서 이게 네. 사실 3분기 성장률을 얼마큼 갈아먹을까. 참고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이 2분기 성장이 3.1%였으니까 대체로 보면 굉장히 이 피해가 클 것이다 이렇게 봐서 뉴욕의 연준의 GDP 케어스 같은 경우는 1%대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3.1% 2분기에서 1% 떨어진다면 반토막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허리케인 피해에 대한 우려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8월 이후에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건설, 그다음에 제조업, 특히 IS 공급 지수 같은 경우는 60.6까지 나와서 굉장히 13년 만에 최고의 이렇게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한다면 사실 3분기에 속보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겠느냐 말씀드렸습니다는 사실 시상 예상치이 2.6%를 훨씬 웃도는 3%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크게 위에 우리 김 PD께서 크게 위에 2분기 이후에 3.1%, 그 다음에 2분기 연속 3분기도 3%니까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미국의 공식적인 경기에서 호황기, 침체기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보면 2분기 연속 성장률이 3% 내지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5%니까 여기에 보면 2.5%에 3%면 0.5%의 인플레 갭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2분기 연속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기의 속보치 내용대로 간다면 통화정책에서는 페드가 기획한 로드맵대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에 강하게 뒷받침해준 내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3분기 성장률의 속보치 이렇게 3% 나온 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자, 재정정책과 달리 통화정책은 좀 시차가 길잖아요. 미국 경제를 전망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미국 경제는 좀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보통 네. 정책은 시차가 있습니다. 네.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가 무슨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식하더라도 바로 국민들한테 다가서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국회 통과해야죠. 국회 통과해서 사실상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이때까지는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이것을 내부시차라고요. 그다음에 결정됐으면 빨리 효과를 내죠. 그래서 간부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빨리 국민에 다가선다. 요 시차가 외부시차다. 그래서 행정시차 내지는 집행시차, 내부시차 내지는 외부시차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차제에 한번 페드의 그 회의가 10월 달에 있으니까 제가 요 관계를 말씀드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산안이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정기국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재정정책은 사실 내부시차가 큽니다. 소위 행정시차가 큽니다. 행정부처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국회 통과하기까지가 내부시차, 행정시차인데요. 이게 길다. 근데 재정정책은 딱 결정되면 바로 시행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부시차, 집행시차는 상당히 짧다. 예. 근데 통화정책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시차, 행정시차 짧다. 반면에 짧다. 근데 사실 외부시차는 케인즈의 트랜스포메이션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변경하면 총수요적인 측면에서 소비라든가 투가 일라스틱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고 투자 승수 효과에서 경제 성장 물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페드의 내부의 거시경제 모델은 페브스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 시차는 9개월에서 1년 정도 보거든요. 네. 그럼 지금의 통화정책은 1년 후에 경기를 감안해서 해야 된다.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년 후 지금 미국 경제에서 2018년 전망은 어떨까 하는 게 9월 달 페드가 나왔죠. 통화정책에. 여기서 보면 성장률이 2%에 유지하고 그다음에 물가가 문제인데 2년 후에 2%에 도달하면 사실 위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지금 페드의 로드맵대로 3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12월 달에 이제 분기별 전망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요인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페드가 갖고 있는 자산 배가를 비롯해서 금리 인상 같은 종전에 이렇게 로드맵 발표했었는데요.
그 발표대로 가져가야 돼도 무난한 미국 경제 전망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의 3분기 GDP가 좀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요. 지금 말씀처럼 미국 경제 앞으로 전망도 좋다면 금리 인상 문제도 좀 로드맵대로 쭉 끌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네. 사실 이전에도 말씀드렸으면 금리 인상 문제는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내가 추측컨대 해서 뭐 12월 달에 금리를 올린다 이런 얘기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미국은 이 옵티멀 컨트롤 룰에서 최적 통제 정책에서 금리 인상 경로를 시장의 친화적 입장에서 미리 발표한 시점이죠. 네. 그래서 특이하게 데이터 디펜던스 경제 지표가 특이하게 이렇게 그 옵티멀 컨트롤에 이런 금리 인상 경로를 흐트러질 정도의 경제 지표가 이렇게 뛰어넘거나 아니면 낮거나 낮을 때는 사실 금리 인상 경로에 이렇게 상향 지향점을 좀 낮추는 거고요. 뛰어넘을 때는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내가 추측컨대 시청자 여러분들 내가 추측컨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 페드에서 두 가지가 있죠. 세계적 석학들이 결정하는 거다. 네, 그렇군요. 미국은 예. 뭐냐 제너럴 엘리베이터에서 시장 친화적인 걸 중시한다. 네. 특히 자산 부분에 거품이 발생시킬 때에는 거품이 발생을 우려할 때는 시장 친화적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미리 예고한다. 이게 금리 인상 경로의 옵티멀 컨트롤에 의한 333 전략입니다. 333 전략. 네. 그리고 뭐든지 뭐냐 하면 시장의 거품이 상태가 우려될 때는 금리 인상과 자산 매각을 함께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크로스 방식입니다. 금리 인상할 땐 자산 매각 줄이고 자산 매각할 때는 금리를 안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크로스 방식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내가 이번에 FOMC에서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아닐 것이다 해서 마치 본인이 페드의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보다 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세계적 석학이고 이런 네. 식으로 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견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제가 국제금리 30년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는 사실 페드의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네. 또 이런 이론적 근거를 해서 개인적 견해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개인적 견해가 오히려 시청자분과 투자자의 판단을 잘못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자 그동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인상 경로는 옵티멀 컨트롤의 333 전략이죠. 3년간 매년 살찌를 거쳐서 중립금리 3% 올린다. 이게 333 전략입니다. 네. 그럼 올해 12월 달에 왜 이렇게 금리 인상이 되느냐. 많은 전문가들이 본인이 예상하건대 하지만 자 올해 3월 달, 그 다음에 6월 달 올렸죠. 그리고 10월 달에 자산 매각으로 들어간다면 교차 방식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않죠. 그럼 마지막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12월 달에 남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에 금리 인상 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얘기는 시청자분 그렇게 썩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페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실 금리 인상보다도 관심이 높은 것이 바로 자산 매각 문제인데요. 위원님께서도 항상 자산 매각 문제를 좀 더 중요시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회의에서는 자산 매각이 좀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까? 네, 로드맵 정도로 이렇게 간다면 사실 왜 자산 매각 금리 인상보다 중요하냐면 네. 출구 전략의 순서죠. 그동안 이 비전통적 정책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을 왕창 풀었죠. 제가 보기에는 왕창이라는 소리가 방송용으로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예. 제가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피부적으로 와닿는 얘기가 국제금리 30년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린 경우는 없고요. 그래요. 페드의 사실 이렇게 설립한 지 1913년 이후에 지금 104년이 되어 있습니다는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나오는 돈 이게 하이 파리티 머니 본원 통화거든요. 그래서 본원 통화 유통속도 통화의 승수에 의해서 신용 팽창 과정이 있습니다는 중앙은행 창구에서 나오는 본원 통화 기준으로 해서 지난 9년 동안 금리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창출된 경우가 이렇게 드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사실 이렇게 시장 여건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자 경제가 이렇게 회복돼서 출구 전략하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 완전히 회복되지 않더라도 돈이 너무 풀리고 이것이 마이너스 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출구 전략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은 지난 9년 동안 비전동적 전쟁 시의 이런 모습에 경제 주체들이 전쟁에 너무 벙커 속에 있었던 기간이 길다 보니까 네. 지금 바로 출구 전략이 강한 소위 하드 출구 전략하면 얼굴이 빈다. 그래서 단계적 출구 전략을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양적으로 정책이 중단이 2014년 10월이 했고요. 금리 인상이 2015년
12월서부터 지금 4차례 걸쳐서 상당기로 0.25에서 2.5% 올린 거고요. 그다음 이것이 먹히지 않다 보니까 왜냐? 그린스펀스법 현상 때문에 정책금리가 올리더라도 시장금리 떨어지죠. 정책금리가 올라가서 시장금리 떨어지다 보니까 자산분의 거품은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갔던 방식이죠. 그리고 자, 그 정책금리 올린데도 불구하고 시장금리 떨어지니까 뭐 어떤 증권사업은 달러 사세요 했지만 달러 산 사람이 지금 손해를 보는 입장이에요. 슈퍼달러 오지 않은 그렇습니다. 대기죠. 왜냐? 시장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자산분의 거품을 잡기 위한 노력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결국 더 강도 있는 조치, 자산 매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처음으로 밝혀서 이것이 6월 달, 9월 달에 특히 6월 달에 로드맵이 발표했죠. 그래서 4분기부터 매월 10억씩, 100억씩, 그다음에 3개월마다 분기당 한교, 월 한도를 올려서 분기당 500억 달러까지 한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뭐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도로하는 상한 물량보다도 조금 더 인위적으로 매각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조금 당초 예상보다는 이 자산 매각에 대해서 매파적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매파적 속성, 좀 매파적 속성이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부정적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난 9월 회의에서 이걸 중립시켰죠. 만약에 이 상환도라는 물량보다 인위적으로 매각할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받아지지 못한다면 자, 엘리너리즈 입장에선 재투자하겠다. 다시 한번 피드백돼서 양적완화 정책을 다시 한번 재투자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간 거죠. 그 시장을 9월 달에 강하게 반등시켰던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런 관점일 때 이번 그 10월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보다는 사실 자산 매각에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하는 것이 로드맵대로 가느냐 하는 것이 지금 가장 그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적정 보유자산 규모가 좀 밝히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월가에서는 또 이 문제를 좀 중요하게 여긴다고 들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이제 양적완화 정책, 3차례 양적완화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두 번째 양적완화 정책이 국채 매입 방식인데요. 아시겠지만 이 방식에 의해서 금융위기 이전에 페드의 보유자산이 이렇게 1조 달러 정도였거든요. 정확히는 1조 달러요? 9천억 달러 정도였었는데요. 네. 1조 달러인데요. 이렇게 양적완화 정책이 얼만큼 컸냐면요. 지금 보유자산 규모가 4조 5천억 달러 됐습니다. 굉장하죠. 많아졌네요. 엄청 많았죠. 1조 달러에서 4조 달러니까 네. 이행권께서는 굉장히 그 잘 사셔서 그런지 1조 달러에서 4조 달러니까 그냥 많아졌습니다 이랬는데요. 엄청나게 많아진 거다. 많아졌죠. 엄청나게 많아진 네. 거다. 근데 이게 비정상이다. 그럼 정상으로 옮겨야 된다. 네. 정상으로 가야 된다. 이게 팔아야 되죠. 보유자산 매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이 적정 보유자산 규모를 얼마큼 추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월가에서 자산 매각 임박했기 때문에 이게 관심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만기 돌아오는 물량으로 이렇게 더 이상 그 재투자하지 않는다면 사실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적을 거로 보이는데요. 그게 뭐냐? 대체로 페드의 보유자산 규모가 금융위기 이전에 돌아가면 굉장히 충격이죠. 지금은 경제 상태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전에 돌아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 이전에 돌아갈 때는 자, 금융위기 1조 달러인데 이제 4조 5천억이니까 3조 5천억 달러를 이렇게 자산 매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재투자 방식을 중단하는 측면에서 만기가 상환 돌아오는 물량만 더 이상 뿌리지 않는다. 그러면 대체로 보면 그 물량이 1조 5천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적정 보유자산 규모가 3조 달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버냉키당이라든가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적정 보유자산을 이렇게 3조 달러 이상 내지는 3조 5천억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의 시장에 충격을 미치는 정도로 볼 때는 3조 달러 이상은 가져가야 된다 하는 얘기 나오는 거다. 이 정도 되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는데요. 제닛 옐런은 버냉키 입장보다 자산 매각에 좀 더 전향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뭐냐? 예. 중앙의장으로서 제닛 옐런이 미국의 증시의 거품 문제를 처음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중앙은행의 의장이 보통 자산분의 거품 얘기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닛 입장에서는 왜 자산 매각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가져가느냐 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증시 상황은 좀 이렇게 거품이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에서 조금 이걸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본다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자산 매각 어떤 방식으로 차이가 있을까 할 때는 일단은 2013년 5월 달에 출구 전략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는 자, 그때 당시까지 6년 동안 지속해왔던 비전통적 정책, 돈을 푸는 정책에서 이제 걷어들이겠다 하는 채에서 이때 아주 프레저럴 5, F5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하드 테이퍼 텐트림 현상이 나왔죠. 긴축 발전 현상이 나왔죠. 그런데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할 때는 소프트 테이퍼 테이트리면 그렇게 충격을 미치지 않았죠. 왜냐? 시장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그런데요, 이 자산 매각은 시장 금리를 좀 바로 올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드냐 소프트냐 하는 측면에서 이 자산 매각의 규모, 예를 들은 자산 매각의 적정 보유 자산을 3조 달러 밑으로 될 때는 하드 테이퍼 테이트림이 신흥국에서 나타날 거고, 그다음에 3조 달러 이상이 될 때는 뭐냐? 소프트 테이퍼 테이트림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해서 대체로 2013년 5월과 2015년 12월 이때 당시에 중간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주열 총재께서도 또 한국은행께서도 이번 같은 경우는 차기 인장이 누가 될 것이냐 하는 네. 측면과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굉장히 아주 그 자료를 만들어서 굉장히 그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좋은 모습이지 않느냐. 왜냐?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빅 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쵸. 의장도 바뀌고 네. 통화 정책의 방향도 바뀌니까 그렇죠. 지난 9년간의 변화 모습에서 진짜 빅 체인지거든요. 맞습니다. 빅 체인지니까 네. 그동안 이렇게 잘해왔던 이주열 총재께서도 이런 문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아주 신중하게 내부 자료를 지금 하는 건데요. 네. 그런 상황이다. 시청자분도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런 변화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정말 빅 체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융시장과 또 금리 인상 관련해서도 많은 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제 또 우리 코스피 지수가 오랜만에 2,500선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장에도 좀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사실 빅 체인지가 네. 온다는 것을 우리 정책 당국자와 기업이라든가 금융사와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투자자들 국민들도 이걸 좀 이렇게 상황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위기 극복의 주체들이 바뀐다.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통화정책 방향도 바뀐다. 네. 이 점을 바뀐다는 측면에서 사실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한국에도 이주열 총재께서 우리 경제권보다도 사실 미국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빅 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 인상 문제를 부동산 대책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가계부채 문제 이런 거 맞물려 있습니다는 아무튼 간에 대외적으로는 차기연준 의장도 바뀌고 인민은행 총재 의장도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도 이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자꾸 전향적 입장, 전협장을 쳐서 시장에 이미 뉘앙스를 주고 있죠. 참 잘하는 얘기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실제 이렇게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자꾸 이주열 중앙은행 총재께서 금리 인상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금리 인상 지난 9년 동안 있었던 돈값 모르는 빚 무서운지 모르는 이런 식에서 좀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뉘앙스를 준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청자분도 받아들이는, 투자자도 받아들이는, 국민도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이 3분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한다. 1,050원, 1,080원, 1,000원이다. 지금 1,020원, 1,010원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달러 인덱스 올라갔죠. 왜냐하면 자산 매각에서 시장 금리 올라가니까 이제는 달러가 소폭이나 막 회복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사실 달러 인덱스는 94 레벨대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원달러 환율은 왜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데요. 8월달, 9월달 뒤늦게 달러 강세 생각해서 계속해서 돈을 많이 달러를 사려고 했던 사람이 뒤늦게 8월달, 9월달 뭐냐면 달러를 파니까 네. 원달러 환율 하락률이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0원, 1,130원 유지했던 것은 뭐냐면 그만큼 해외에서 달러 인덱스 요인이 달러 강세를 있기 때문에 받쳐준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런 측면을 꼭 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에 기사를 쓰긴 했습니다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뒤늦게 사실상 미국의 그 자산 배경에서 시장 금리가 돼서 달러 인덱스가 91에서 94까지 이렇게 가는 상태에서 뒤늦게 이렇게 1,050원 전망한다 해서 이 뒤늦게 보유 달러를 파는 이런 시각은 좀 이렇게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한 번 정도 생각 볼 대목이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도에 사업 계획에 있어서는 지금 1,050원, 1,080원 이렇게 3분기에서 본격적으로 떨어진다 해서 1,050원, 1,080원 전망을 이렇게 보는 사업 계획이 잡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대체로 한 1,120원, 1,130원대에서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에서 사업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리 인상과 주가 문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보통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거다. 오케이. 근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해서 금리 인상이 되는 건 아니다. 과거 2004년의 미국의 금리 인상과는 좀 다르다. 경기도 회복되고 있지만 왜 금리 인상 가느냐 하면 자산 부분에 돈을 많이 뿌려댔기 때문에 경기 실상에 비해서
중시 자산물의 거품이 너무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경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금리 인상에 경기를 받쳐주겠지만 자산 부분에 생각하는 점이기 때문에 너무 이 금리 인상이 경기가 뒷받침하기 때문에 주가는 쭉 간다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적정 금리 수준보다 낮을 때는 그때는 금리 인상이 주가에는 플러스 되지만 네. 금리가 적정 수준 이상이 될 때는 금리 인상이 반드시 주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주가는 네거티브다. 그런데 오늘 랭킹 뉴스에서 보면 앞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어느 시각이 랭킹 뉴스에 1위로 나온 건 그만큼 월가에서 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잘 이렇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난 9년 동안 빚 모르고 빚 경감 현상 때문에 뎁 디프레이션 신드롬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거 벗어나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자산 부풀리게 나서면 안 된다. 자, 자산 경제 지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런 사람일수록 내 돈 모르고 이렇게 빚 이용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위화감을 조성시킬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부동산이라든가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는 빚이 무서운 단계가 된다. 그런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은행 대출과 연계된 비수익성 자산, 미래 그 자산에 대해서 가격의 어떤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은 나중에 정리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 당장 기대 수익률이 적은 입장에서는 은행 대출을 끼고 했던 비수익성 자산은 빨리 지금 이렇게 수요자가 있을 때 빨리 정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열리는 미국의 FOMC 회의 그리고 정말 처음으로 2,500선을 돌파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